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도리스 컨스 구드윈 교수님의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에브라임 링컨, 시어더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링컨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스 컨스 구드윈 교수님은 에브라임 링컨의 리더십 중에 또한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상호 존경과 존엄의 기준을 세우고 분노를 조절하라는 그런 제목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호 존경을 하고 그 다음에 존엄의 기준을 세우고 또한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저녁에 스탠턴이 격분해서 한 장군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링컨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스탠턴이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하였던 것이죠. 링컨이 내각의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스탠턴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링컨은 그런 생각을 편지로 써서 질책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스탠턴이 편지를 쓴 후에 링컨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었는데 그러자 링컨이 다시금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네요. 멋진 편지입니다. 스탠턴 장관. 이제 그 편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스탠턴은 물론 보내야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링컨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스탠턴은 이 편지를 쓰는데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라고 의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를 보면서 링컨은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기분이 훨씬 좋아졌고요. 그럼 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탠턴은 잠시 투덜거렸지만 결국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링컨은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참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보라고 권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대한 무지막지한 공개적인 공격까지 기꺼이 용서를 하게 되었는데 남북전쟁 초기에 블레어가 쓴 비판적인 편지가 수개월 뒤에 예기치 않게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블레어는 당황해서 그 편지를 백악관에 가져갔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하지만 링컨은 그 편지를 읽을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때문에 그를 견책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면서 잊어버리십시오. 다시는 언급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링컨은 자신이 가진 이런 분노를 잘 조절해서 이 분노를 편지로 잘 표출하고 난 뒤에는 그것을 그냥 던져버리고 분노 표출을 다른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주제로서 도리스 컨스 구드 박사님은 동료를 비판으로부터 지켜주라는 리더십의 그런 원칙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웰스의 회고에 따르면 링컨은 내각에서 전가되는 잘못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내각의 탓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링컨이 자신의 결정 때문에 부하가 비난받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쟁성이 충분한 병력을 파견해주지 않아 버지니아 반도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맥클렐런 장군의 주장에 링컨이 스탠턴을 공개적으로 보호하고 나선 사례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성 장관인 이 스탠턴이 병력 파급을 이 맥클렐런 장군에게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은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링컨이 이 등용한 맥클렐런 장군이 결국 전쟁에서 버지니아 반도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맥클렐런이 스탠턴에게 어떤 공격을 가하자, 왜 병력을 평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을 가하자, 링컨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 스탠턴 장관을 보호하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맥클렐런이 주장이 있은 후에 스탠턴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이 뒤따랐고, 급기야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병력 파견하지 않아가지고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북군이 패하게 그렇게 놔뒀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링컨은 신문에 대대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극적인 뉴스거리를 제공하려고 모든 정부 부서에게 정각 1시에 업무를 중단하고 의사당 앞에 계단에서 예정된 합중국 탄압대회에 참석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난의 목소리, 비난의 여론 자체를 바로 여기에 다 돌려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예포가 터지고 해병대 군악대의 애국적인 노래가 연주된 후에 링컨은 맥클렐런의 비난을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맥클렐런이 스탠턴 장관에 의해서 했던 그런 비난을 자신이 다 막아내었다는 것이죠. 링컨은 맥클렐런 장군을 지원하려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보냈다며, 전쟁성 장관이 더 이상 보낼 수 없는 것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맥클렐런을 보호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졌고, 링컨은 스탠턴은 대담하고 유능한 장관입니다. 내가 여기에 선 이유는 전쟁성 장관에게 가해진 모든 비난이 내가 떠안을 책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를 추구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 즉 그것은 뭐냐면 저 버지니아 전쟁에서 맥클렐런 장군이 패한 그러한 책임을 이 스탠턴이 아니라 자기가 다 짊어지겠다, 그러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장관을 링컨이 용기 있게 보호하고 나서자 스탠턴에 대한 비난은 서서히 수그러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각의 모든 국무위원에게 영광과 용기를 북돋워주며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링컨의 성품, 어떤 성품이냐면은 바로 일관된 세심함이라는 것이죠. 이 일관된 세심함, 사람들은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그냥 한순간에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그 세심함을 가지고 이 장관들을 계속 돌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이렇게 막 변화는 하지 않고 끝까지 상황들을 지켜보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함이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지금 상황 파악을 해나가는 그런 능력, 그리고 한 가지는 공감 능력. 왜 이 스탠턴이 병력을 파견할 수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공감해주고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떤 뭐의 기초냐면 팀 리더십의 기초다. 팀이 꾸려지기 위해서는 이런 세심함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함을 가지고, 또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팀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여기서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팀 리더십을 본보기로 한다면 위대한 선함에서 이런 것들이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이처럼 겉으로 온유하고 친절하였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하고 야심적이었으며 계획적이고 또한 확고한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개인적인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냈고 링컨을 비판하고 조롱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링컨을 자극하며 화나게 만들었고 끝없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각자의 책무를 열정적이고 능숙하게 해내는 한 또 링컨이 결정한 방향을 지향하며 중요할 때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한 모든 것이 용납되었다. 바로 이와 같이 링컨은 굉장히 포용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귀한 어떤 공격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방어적이지 않고 그것을 포용해 나가고, 결국은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이 진행된다면은 그 어떤 비난도 다 포용하고 나갈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떤 세심함이나 인내함이나 신중함이나 공감 능력을 가지고 팀 리더십을 꾸려나갈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862년 9월 22일 날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예비적으로 공포했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또한 노예를 다 해방시키겠다는 걸 예비적으로 사람들 앞에 공포한 것이죠. 그들이 보여준 공동 정선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노예 해방 선언이 9월에 공포된 이후에 1863년 1월 1일 발효될 때까지 100일은 링컨이 내각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으며 그 힘든 시각을 링컨은 어떻게 무사히 견뎌냈을까? 그러니까 1862년 9월 22일 날 예비적인 노예 해방 선언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효를 1863년 1월 1일 날 하게 되는데 이때 정식으로 노예 해방 선언문에 링컨이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사이 이 100일간의 기간이 굉장히 링컨의 내각을 뒤흔들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시험의 하나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스 컨스쿠린 박사님은 또한 한 가지 원칙, 칭찬이나 아니면 비난 앞에서도 중요한 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칭찬이 있을 수 있고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리더는 이 평정심, 마음의 평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 선언이 공포되고 사흘 후에 해니벌 헬림은 링컨에게 보낸 편지에서 노예 해방 선언이 뜨겁게 환영받고 유지될 것이다 라며 이 시대의 위대한 선언으로 우뚝 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예측을 하였는데 하지만 링컨은 무척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그는 햄린 부통령에게 신문과 저명한 인사들의 찬사는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나 바라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고 군대의 전진도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겉으로는 괜찮게 보이지만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많은 칭찬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들뜨지 않고 그것을 차분하게 과연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링컨 대통령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중간 선거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팽배하였는데 뉴욕의 일기 작가 조지 템플턴 스트롱은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이 시들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또한 앤티덤 전투에서 거둔 성과에 크게 만족한 맥클렐런 장군은 퇴각하던 남군을 추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맥클렐런이 앤티덤 전투에서 승리를 하자 그는 끝까지 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남군의 리 장군은 포토맥 강을 건너 버지니아로 피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맥클렐런은 노예 해방 선언 같은 가증스러운 신조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긴 싸우지만 노예 해방 선언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겠다는 그런 신조였다는 것이죠. 군대의 진격을 고집스럽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는 노골적인 어떤 불복종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유권자들은 전쟁을 더 가열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를 계속 비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각은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한 보수파의 분노로 결합되는 것이죠. 왜 노예 해방 선언을 해서 이렇게 형국을 어렵게 만들었느냐? 맥클렐런이 왜 그 이야기 듣고 끝까지 전쟁 치르지 않고 중간에 중단하도록 만들었냐라는 그런 비판이 링컨 내각에 계속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100일간의 링컨 내각이 받았던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몽고메리 블레어가 예측했듯이 선거는 공화당의 참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개인 비서 존 니콜라이의 표현대로 우리는 거의 모든 의석을 잃었다. 연방의회에서 노예 해방 선언에 반대한 보수적인 민주당의 의석수가 2배로 증가한 까닭에 공화당은 겨우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하이오와 인디애나, 펜실베니아와 뉴욕의 주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방의회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수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득세하였고 또한 주의회에서는 그냥 민주당이 쓸었다는 것이죠.
링컨이 노예 해방선언을 함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패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링컨은 조크로 우울함을 태워버렸는데, 켄터키 소년이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려고 달려가다가 발가락을 다친 기분이라고 할까요? 다 커서 울지는 못하겠고 웃기에는 너무 아프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트 있게 그렇게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링컨의 모습인 것이죠. 압박에 대처하고 균형감을 유지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을 찾으라. 또 한 가지 도리스 컨스 구디 박사님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해안은, 압박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 균형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튼 에너지를 충전해야 된다는 것, 에너지가 방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리더십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론인 노아 브룩스는 이번 계절의 이른바 휴일들은 침울하기가 그지없다. 도시는 부상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행방불명되고 부상한 친척들을 찾아 헤매는 북부의 많은 주민들로 호텔이 북적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간 선거 이후에 링컨은 오랜 망설임 끝에 맥클렐런의 후임으로 싸우는 장군으로 알려진 앰브로스 번사이드를 장군으로 다시금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기질이 맥클렐런과 완전히 다른 장군으로 바꾼 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사이드의 저돌적인 기질은 결국 재앙을 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12월 중순에 번사이드는 링컨의 충고를 무시하고 포토맥 군을 버지니아 프레더릭버그의 살육장으로 잘못 인도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사이드가 저돌적인 성격이니까 이 남군을 치기 위해서 그냥 프레드릭버그라는 곳으로 그냥 달려갔는데, 그것이 하나의 살육장, 슬로터 펜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무려 1만 3천 명의 북군이 전사하거나 부상하는 결과가 된 것이죠. 무지막지한 그러한 숫자인 것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비난이 링컨에게 다 쏟아지게 되었고, 프레드릭버그에서의 굴욕적인 패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또한 남부연합의 편을 썼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 남부의 목화가 만약에 노예제가 폐지됨으로 목화 수확이 안 되면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귀족들이 옷을 입을 게 없기 때문에 남부에 도리어 동조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 예측대로 결국 이 영국과 프랑스는 남쪽의 남군에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각 전체가 사임하고 링컨도 해니벌 햄린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줄 거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죽음과 국상의 연속에 전쟁이 불명예스러운 재앙으로 끝날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 결국 남부연합이 독립하고 노예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팽배하고 링컨은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였다는 것이죠. 이 노예제도 폐지가 미국 내에서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그냥 이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이 북군의 승리를 이끌어서 노예제도를 폐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링컨의 노예 해방선언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많은 여론과 어떤 전쟁에서의 패전과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형국들, 그리고 보수 쪽에서의 어떤 반대들, 그리고 선거에서의 참패 등 여러 가지 굉장히 희생해야 될 것들을 많이 치르고서 이 남북 전쟁을 링컨이 치러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링컨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압박에 대해서 견뎌나가고, 또한 이 가운데서도 균형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에너지를 방전시키자고 끝까지 충전해 나가는 이라는 과정들이 링컨에게는 꼭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비평 토론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노예 해방선언 이후에 발효시까지 거의 이 100일의 기간 동안에 링컨이 겪은 위기의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더십의 어려움을 또한 프레드릭버그에서 일어난 어떤 북군의 참패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토론되는 내용입니다. 전투의 실패와 선거의 패배 등 여러 악재들 속에 링컨이 리더십을 지켜내고 어려움을 통과해낼 수 있었던 비결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란 인내심, 그리고 신중함,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팀 리더십을 이루고 난 뒤에 압박을 끝까지 인내로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도 균형을 잃지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에너지를 방전시키지 않고 충전해 나가며 링컨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일종의 링컨이 신앙심을 통하여서 링컨이 항상 이 남북전쟁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렇게 바로 어떤 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링컨이 방전되지 않고 리더십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냥 리더십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따르고 있는 팔로워들과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많은 상황들, 액시던트한 것들을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리더십인 것이죠. 그러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돈의 말 그대로 혼돈의 변화무쌍한 이런 리스크가 가득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도리스 컨스쿠디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런 평정심을 가지고 평정심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상황, 우리의 정치 현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란 전쟁 그리고 각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자 지구의 전쟁 바로 이런 세계 이런 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런 결국은 이것이 결국 기름값을 올리고 가스값을 올리고 바로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국가와 어떤 우리 삶의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직격탄이 오는 사건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리더십은 이 나라의 리더십은 그리고 정말 또한 우리의 어떤 정부 내의 어떤 장관들 미국의 여기서 링컨이 내각처럼 우리 장관들 이런 리더십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 우리 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이 변동하는 혼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리더십이 처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중요한 주제,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위해서 리더십이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또한 훈련시키고 또한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다양한 자질들 공감 능력, 신중함, 인내심, 세심함 그리고 압박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견디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라던가 균형감을 잃지 않는 것,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그리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이러한 여러 자질들이 총화로 하나로 합쳐져서 바로 이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혼돈의 시대에 리더십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위기 극복의 에이브라함 링컨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북군의 장군으로 링컨이 새로 임명한 번사이드가 큰일을 친 거죠. 북군을 프레드릭 버그로 몰아넣어서 무려 1만 2천 명의 사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링컨은 병사들의 처참한 죽음에 고통을 받았고 그들은 피와 목숨으로 조국의 미래와 행복과 번영을 구하려던 용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삶의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혼돈한 겨울에 깊은 우울에 빠졌다는 것이죠. 삶의 우여곡절을 고려하면 실로 섬뜩한 표현이 아닐 수 없을 정도로 링컨은 지옥보다 더 나쁜 곳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링컨은 어떤 전략을 과연 사용했을까 라는 것이 도리스 컨스쿠디 박사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기나긴 겨울 Winter of Discontent를 무사히 견뎌낼 정도로 안정성을 과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변동된 상황이 굉장히 큰데 이 가운데서 리더십이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안정성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죠. 이게 안정성이 흔들리면은 밑에 팔로워들은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이 드러나는 형태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만큼이나마 각양각색이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때 영국 관람으로 한숨을 돌리며 활력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서 링컨이 영국 관람을 잘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영화 같은 걸 보잖아요. 요즘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거 가가지고 이게 재충전하는 하나의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재임하는 4년 동안 링컨은 100번 이상 극장을 찾았는데 가스들이 희미해지고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서면 이제 가스등이 이제 희미해지면서 이제 그 연극이 시작되는데 링컨은 완전히 다른 경로의 생각에 몰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극에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스트레스와 모든 상황들이 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에너지의 재충전의 시간이 같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완전히 다른 경로의 생각에 몰입하였는데 링컨과 함께 연극을 관람한 한 친구가 말했듯이 헨리 4세 제1부의 공연을 보며 그는 전쟁을 까맣게 잊었다. 의외도 잊었다. 정체에서도 떠났다. 그는 완전히 할 황자. 할 황자는 헨리 5세의 젊은 시절을 할 황자라고 하는데 그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빠짐으로 있어서 지금 현안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링컨은 극장을 자주 찾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끔찍한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에 짓눌려 죽을 것 같다고 솔직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이런 잠시나마의 휴식, 즉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솔직히 말했고 하지만 연극 관람이 현실 도피는 사실 아니었는데 머리를 식히며 휴식하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링컨은 셰익스피어 희곡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연극인 맥베스 그리고 리오 왕 햄릿에 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현재 있는 문제도 그렇게 힘든데 지금 국가의 상황도 그렇게 막 힘든데 또 이 비극을 또 즐겨가지고 그걸 봤다는 것이죠. 이를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독하기 위한 출구이자 입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으로는 그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힘든 것들이. 근데 정말 이 비극적인 연극을 봄으로써 거기에 빠져들면 말미암아 자신의 이러한 현재의 문제를 그가 벗어나고 휴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언젠가 링컨이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공연되느냐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와 함께하는 생각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했듯이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리더에게 셰익스피어의 철학적 깊이가 유일한 깨달음을 주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악몽과 같은 나날과 대통령이란 외로운 지위 때문에 밤낮을 설치는 때도 많았다는 것이죠. 잠이 안 오죠. 전장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상황이 급박하게 되면 그런 밤이면 침대에 일어나 잠옷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손때가 묻은 셰익스피어를 손에 쥔 채 백악관의 작은 방에 들어가 젊은 개인 비서인 존 헤이와 존 니콜라이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미고 흉내를 잘 내는 공연자로서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셰익스피어에서 좋아하는 희극적인 구조를 소리내어 읽었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희극과 비극을 잘 조화롭게 만든 그런 영국의 대문호이니까 바로 그의 어떤 철학과 이런 것들 희극을 재밌게 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어헤치는 것이죠. 원래 링컨이 이야기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셰익스피어의 비극 공연에 공감한 성향은 우스꽝스럽고 풍자스러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성향과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죠. 비극과 희극의 백지장 같은 차이가 링컨에게 문학적인 기분 전환, literary recreation을 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비극과 희극은 백지장이다. 이 세상이 비극적인 세상 같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웃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셰익스피어는 알았고
그것을 또한 영국으로 표현했고 링컨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자신에게 처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 노예 해방을 이루고 미국을 통합해 나가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남북 전쟁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화가 카펜터의 표현을 빌리면 링컨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터뜨리는 호탕한 웃음은 야생마의 울음소리와 비슷했다는 것이고 또한 한 친구는 링컨에게 웃음은 구면구의 역할을 했다고 결론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존 헤이도 그가 세심한 관찰력으로 내 무거운 눈꺼풀을 눈치챈 경우에만 셰익스피어의 낭송을 중단하고 나를 잠자리로 보냈다고 회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한 스트레스 해소용을 위한 그 셰익스피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처음엔 재밌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대통령이 보내줬다는 것이죠. 낭송은 링컨이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인간애를 공유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린 명령의 결과로 하루하루 병사들이 죽어나가던 때 홀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링컨은 용서하는 힘을 통해 슬픔을 조금이나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전쟁성 장관과 군 장교들은 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탈영하거나 아니면 보초 근무 중 잠든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탈영하거나 보초를 쓰다가 잠들었다. 말이 되냐? 사형을 내려야 한다. 링컨은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한 그럴듯한 핑계를 찾아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한 명의 군사라도 살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하에 그는 바로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고 이 어려운 때를 견뎌냈던 것이죠. 링컨은 사형 청원서를 읽을 때마다 병사의 관점, 즉 향수병에 걸리고 의지력을 넘어서는 두려움에 짓눌린 10대 병사의 야간 타령, 피곤에 지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잠들어 버리는 보초 근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잠이 왔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의 위안을 삼았다는 것이죠. 또한 감형의 이유를, 그러니까 형을 낮추는 그런 이유를 찾아내면 내 이름을 서명하여 그 병사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한 명은 내가 살려냈다. 이 한 명은 어떠한 이유를 찾아서든지 살려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잠깐이나마 씁쓸한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생명을 구원했다는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이 약속을 지켜라 라는 것이, 약속을 지켜라는 것이 또한 하나의 도리스 컨스쿠딘 교수님의 링컨을 통한 리더십의 그런 내용입니다. 1863년 1월 1일 1863년 1월 1일은 바로 예비적인 노예 해방 선언이 발효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날이 다가오자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해 새해 첫날부터 발효하겠다는 9월의 약속을 과연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이 국민 사이에서 감돌았다는 것이죠. 과연 대통령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평론가들은 선언문이 법제화되면 남부에서는 인종전쟁이 일어나고 북군 장교들은 지휘권을 포기할 것이며 10만 명의 병사가 지체 없이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되는 순간 북군은 바로 참패다. 전쟁에서 다 전쟁을 못 싸우겠다고 하고 다 그만둘 것이다. 왜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노예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고 과거에 노예로 자신이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동등한 인간인 건 알겠다. 하지만 저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그걸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내 목숨, 내 가족들도 있는데 내가 과연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병사들은 다 칼을 다 내려놓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왜?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 노예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될 거 아니냐. 인간인 것은 인정하겠지만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측하고 바로 북군이 패배를 그렇게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화당원과 합중국을 지지하는 민주당원을 묶어두었던 불안정한 어떤 연대마저 균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인데, 즉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연합, 미국 합중국이잖아요. 이 연합이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추구하였던 연합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목적이 사라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템플턴 스트롱도 링컨이 과연 강단 있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누구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을 잘 알던 사람이라면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는 약속을 지키는 걸 명예의 문제이며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중요한 보석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비평이 토해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는 에이브람 링컨이 남북전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상황을 정서적 감정적으로 연극이라는 도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리더십이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탈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고 자신의 결정이 많은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또한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늘 비축해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의 어떤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에이브람 링컨에게서는 하나의 연극이 그런 탈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으면은, 바로 어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보고 있으면은, 비극을 보고 있으면은 자신이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잠시 머리를 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을 깨닫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안정시키고 다시금 현업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상황에서, 전쟁 상황은 바로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우리 이란 전쟁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가나, 이 전쟁 가운데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또한 수많은 인명이 죽는 이런 상황은 결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올바른 균형감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과연 그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균형을 잡고 안정감을 가지며 이것을 문제를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까지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고, 바로 그 가운데 에너지가 소진되면은 균형감도 잃고 안정감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거나 더욱더 크게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잘 지켜내는 것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이고, 바로 그러면 각자의 리더십은 자신만의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탈출구라든가 하나의 어떤 그런 길을 찾는 것이 필수적인데, 링컨의 경우에는 영국으로 만약에 영어가 있었다면 링컨은 영어를 받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바로 자신만의 방법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링컨이 과연 그렇다면 신뢰의 리더십으로서 보여준 그런 행동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젊었을 때 메리 토트와의 약혼을 파기했을 때, 또는 공공사업을 통해 일리노이주의 경제 번영을 가져오는 그러한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링컨은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우울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링컨에게서 중요한 가치는 바로 신뢰,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을 그의 가장 큰 그러한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약혼자와 파하다는 것, 일리노이주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신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치명적인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우울감을 겪었고, 그 정도는 생명을 위협받는 우울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다뤘듯이 그 당시에 링컨 주변에 면도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자해할 수 있는 거는 다 그 친구들이 치워버린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과 결심을 실천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약속하거나 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회복하면서 그는 비로소 우울증을 딛고 일어나며 다시금 정치인으로 부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또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서 그는 항상 깊이 숙고한 후에야 개인 의견을 피력하거나 약속했다는 것이죠. 쉽게 약속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쉽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도리어 자신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약속이든지 진지하게 하고 그것을 꼭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자신과 창조주 신과의 맺은 9월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데는 의문이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할 그런 시점이 오면 그 해방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다라고 내각의 장관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어떤 약속도 그렇게 지키는 걸 중요시하게 여겼는데 신과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링컨은 매사추세츠 출신의 한 의원에게 나는 이미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라고요. 노예 폐지론자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노예 해방 선언의 발표를 연기한 링컨을 매몰차게 비판했지만 링컨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성품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에브람 링컨이 굼뜨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엄숙하게 선언한 약속과 목표를 제거하거나 철회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회고록에 썼다고 합니다. 또 링컨이 제거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 그만큼 링컨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람 링컨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링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약속을 철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백악관은 새해 첫날 연회를 열어 일반 대중을 초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1863년 첫날, 이 1863년 바로 1월 1일이 노예 해방 선언이 본래적으로 정식적으로 이렇게 발효하는, 즉 거기 해방 선언문에 사인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첫날 행사를 위해서 백악관 문이 정오에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해 첫날 연회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백악관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링컨은 백악관 2층에 있는 접견실 블루룸에서 잔잔하고 평온한 미소를 띠고 1000명이 넘는 시민과 악수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기자는 그의 두 눈은 생각으로 가득했고 정신은 딴 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1월 1일 노예 해방 선언을 정식으로 발효시킬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늦게 링컨은 해방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었고 하루 전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문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목적으로 세 번째로 내각을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링컨이 제시한 선언문은 하나의 중대한 점에서 9월의 원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수개월 전부터 노예 폐지론자들은 흑인을 군대에 징집하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터였습니다. 군대에 만약에 흑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흑인을 그 나라 백성으로 국민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총칼을 내어준다는 것이니까요. 링컨은 그런 급진적인 조치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고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연대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의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과거의 고요함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현재는 맞지 않다. 현재 상황이 새롭다면 우리는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북군 내에도 흑인이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세이먼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세먼 체이스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인류 이해심 많은 판단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구절로 선언문은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간단히 치러진 그러한 서명식에 수워드 국무장관과 그의 아들 프레드를 포함해 12명만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수워드의 기억에 따르면 선언문이 링컨 대통령 앞에 놓여 있었고, 링컨은 펜을 잉크병에 살짝 담근 후에 선언문 위에 손을 멈추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는 것이죠. 곧이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지금 이 선언문에 서명하려는 순간처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이름이 역사에 전해진다면 이 서명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서명에 내 모든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팔은 뻣뻣해지고 감각을 잃은 듯 흔들렸고 떨렸으며 이 서명은 훗날 면밀히 조사될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내 손이 흔들린 흔적이 발견되면 링컨이 주저했군이라는 말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몇 분을 기다린 뒤에야 펜을 잡고 여느 때보다도 대담하고 명확하고 단호한 필체로 서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떨리는 걸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문 쓰는데 좀 주저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있는 생각하고 손을 떨렸지만 그것을 몇 분 동안 안정시키고 난 뒤에 한 번 이렇게 힘있게 에이브람 링컨 이렇게 딱 이렇게 서명한 것이죠.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와 공화당과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손꼽아 기다렸고 보스턴의 트레몬트 템플, 트레몬트 템플 이 어떤 곳이냐면은 1806년에 세워졌는 침례교회 예배당으로서 미국에 현존하는 흑인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것과 근처 음악당에서는 밤을 하얗게 세울 각오로 6,000명 이상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프레드릭 더글러스, 래프 윌도 에머슨, 해리엇 비처 스토우, 올리버 웬들 홈스를 비롯한 여러 연설가의 웅변이 또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고조됐는데 오후 10시가 다가와서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뚜렷한 그림자가 군중에게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비저블 섀도우, 설마 이 노예 해방 선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우려의 그림자겠죠. 마침내 한 남자가 군중을 헤집고 달려왔습니다. 왔습니다. 정보가 막 도착했습니다. 더글러스는 당시의 어떤 격하고 웅대한 반응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기쁨과 환희, 오열과 눈물이 있었고 찬송과 노래가 이어졌으며 글로리 할렐루야, 올드 존 브라운, 바로 새벽 첫 햇살이 열릴 때까지 그들은 하나가 되어 노래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깊고 뜻깊은 그런 순간인 것이죠. 노예들에게는 바로 그간의 새로운 노예로서의 그런 삶을 벗고 이제 온전한 자유인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새벽 첫 햇살이 열릴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하였는데 노예 해방 선언에 뉴 잉글랜드는 환희로 답하였지만 경계주, 더 나아가 대부분의 북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앤티덤에서의 작은 승리가 해방 선언에 대한 반발을 억눌렀지만 프레드릭 버그에서의 굴욕적인 패전과 뒤이은 교착 상태로 분노의 불길이 크게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노예 해방 선언을 해버리고 난 뒤 이제는 북부는 다 망하고 또한 북쪽은 다 연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로빈슨
켄터키 주지사는 취임 연설에서 주의회에 해방 선언을 거부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남부 연합을 결코 꺼지지 않는 증오의 불덩어리로 단합시킬 것이라는 그런 경고까지 거기에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디애나와 일리노이에서도 민주당이 우세한 주의회가 남부 연합과 평화로운 타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노예제도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뉴잉글랜드에게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며 만약에 노예제도를 용납하는 국가에 살고 싶으면 분리에 독립하라고 주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따로 나가 살아라. 노예제도 죄송합니다. 노예제도 하기 싫으면 따로 나가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연방의회에서는 코퍼헤드 이제 코퍼헤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를 동정한 북부인들입니다. 이 코퍼헤드로 알려진 민주당 평화주의자 디모크라트 그들이 선언문 발표 초기에 활력이 크게 꺾인 틈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징집법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젊은이들을 징집해야 되는데 그 법률 자체를 반대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병사들에게는 탈영하라, 군대에서 나와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추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야전군의 보고에서도 노예 해방 선언이 병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병사가 흑인이 아니라 북군을 위해 싸우겠다고 서명한 것이라며 정부에 속았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싸우는 거지. 내가 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위해서 내가 왜 싸우냐? 내 목숨을 왜 거기에 바쳐야 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링컨이 선거운동을 주관했고 당시 연방 대법원 판사이던 데이비드 데이비스도 오랜 친구 링컨에게 사태의 걱정스러운 상황에 대한 염려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링컨 지금 노예 해방 선언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친구니까 조언을 한 것이죠. 데이비스는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미국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링컨에게 노예 해방 정책을 수정하라. 그리고 그 정책을 잘못 지지한 내각을 재구성하라고 조언했더라고요. 이 노예 해방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 지금 이거 바꿔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친구로서 조언을 옆에서 찌른 것이죠. 하지만 링컨은 그런 패배주의적인 조언을 단호히 거부하며 그 정책은 확정된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바로 리더십이 이렇게 옆에 조언들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큰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정하고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친구 연방 상원의원 오빌 브라우닝도 북부가 타협을 외치며 민주당으로 뭉치고 있다고 소문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민주당 쪽으로 가자.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타협하자. 노예 제도하고 타협하자. 이게 나온 것이죠. 링컨은 민주당이 노예 해방에서 양보를 지향하면 결국 마음이 민주당을 떠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거죠. 민주당이 저렇게 만약에 노예 해방 제도에 타협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떠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노예 해방이 또한 북군을 분열시킬 것이라고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군의 사기가 흔들리며 노예 해방에 대한 긴장이 심화된 것을 인정하긴 한 것이죠.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함으로써 굉장히 긴장이 높아졌고 사기가 좀 떨어졌다. 탈영이 증가할 가능성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노예 해방 선언을 듣고 내가 왜 저 노예들을 위해서 총칼을 들어야 되냐 하고 탈영하거나 안 그러면은 아무튼 분열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숫자는 사실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노예 해방의 결과로 자원 입대하려는 지원병이 탈영병을 보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해방 선언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목적을 재정립하기에 적합한 때가 됐다고 확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의 목적을 우리가 재정립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해안적인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은 이제 또한 기다려야 될 때와 전진할 때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리더십의 하나의 또한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순간을 보게 되겠지만 노예 해방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압도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링컨이 이렇게 말하면서 노예 해방의 시간이 가차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는 거죠. 시대적 흐름과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시대는 노예가 해방되는 게 맞는 시대이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맥락에서 내가 사건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건이 나를 통제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이 전쟁을 이끄는 것이 내가 본래부터 계획하고 본래부터 내 철학과 소신대로 이렇게 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고 결국 나도 이것을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은 링컨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초월하는 사건에 휩쓸려 지향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노예 해방 선언이 큰 물질적인 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노예 해방 선언의 시간은 거의 전적으로 그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 노예 해방 선언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은 바로 언제 기다려야 되고 언제 전진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한 그 타이밍은 바로 링컨이 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비평이 토의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준비하고 또한 예비 선언을 하며 그 결과 미국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들과 그것을 극복해내는 링컨의 리더십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바로 혼돈의 시대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결단력 있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진 그런 리더십, 바로 그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리더십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 계속 이 남북전쟁을 어떻게 이끌고 승리로 이끌었으며 링컨이 이런 리더십들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더십 수업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제 3월 봄이고 이제 여의도 공원을 한번 걸으니까 또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바쁘시겠지만은 한번 산책하시면서 또 봄이 오는구나 하고 또 느끼시고 마음가짐 또 이렇게 링컨이 영웅 보듯이 근데 여유를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릴렉스하고 휴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